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의 시작인 오늘 또다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의 시작이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은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분당 집은 주거용이라고 강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의 글을 한 문단씩 짚어보며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강요는 없고 특혜 회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성립하기 어려운지 바로 다음 문단에서 드러납니다. 자가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전제가 등장합니다. 다주택 보유는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현실 시장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공실방치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임대시장을 통해 실제 주거로 사용됩니다. 즉, 다주택 보유가 있어서 청년과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주택 보유가 있기 때문에 도심 임대 주거가 유지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 전제가 성립해야 부담 증가도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말은 궤변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한 투자 수익을 추구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금,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단에는 세 개의 중요한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주택자의 수익은 과도한 불로소득이라는 전제. 둘째, 다주택 보유는 특혜라는 전제. 셋째, 이 부담 강화가 선진국형 정상화라는 전제입니다. 이 세 전제가 모두 성립해야 이 문장은 정책 정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제를 반박해보면 부동산 임대와 보유 수익은 법적으로 허용된 자산 투자 수익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입해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시장을 형성하는 행위는 경제구조상 생산적 자산 투자에 속합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익의 성격을 정책 목적에 맞게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혜라는 규정 문제입니다. 특혜가 성립하려면 다른 자산 대비 우대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여기에 대출 규제, 거래 규제, 보유 규제까지 적용되는 가장 강하게 규제된 자산 영역입니다. 규제가 누적된 자산을 특혜 자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에 대한 반박입니다. 선진국형 정상화를 주장하고 계시나 선진국형 주택시장의 공통점은 민간 임대 공급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 다주택 민간 임대가 도심주거 공급의 핵심입니다. 즉, 다주택 보유 축소가 선진국형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임대 기반이 유지되는 구조가 선진국형 시장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단의 논리는 다음 구조에 기반합니다. 다주택 수익은 과도한 불로소득이다. 다주택 보유는 특혜이다. 부담 강화는 선진국형 정상화이다. 하지만 이 현실 구조는 이 세 가지 모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책 설명이라기보다 정책 정당화를 위한 전제 재정의에 가깝습니다. 정책이 정당하려면 전제가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담 강화는 정상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SNS 글을 읽어보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 거주용 외에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 일부 국가가 어디입니까? 국가명을 못 박아 말하지 않으면 이건 정책 설명이 아니라 검증 불가능한 암시, 즉 여론 선동용 문장에 불과합니다. 자, 실제로 비사회주의 국가가 다주택을 금지한다는 사례를 찾아보면 나오는 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첫째, 중국식 구매 제한. 베이징 같은 곳은 몇 채까지 같은 구매 제한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장 구조가 다릅니다. 토지, 부동산 제도 자체가 통제 경제 성격이 강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비사회주의 국가의 대표 사례로 들기엔 애초에 비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째, 유럽에서 보이는 건 국가 전체 금지가 아니라 알프스 리조트 같은 특정 관광지의 세컨드홈 규제입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부 리조트가 세컨드홈을 제외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건 지역 주거난 대응용 국지 규제지 국가가 다주택을 금지한다가 아닙니다. 셋째, 싱가포르는 금지가 아니라 세금으로 억제합니다. ABSD 같은 제도로 2주택부터 부담을 크게 올리는 방식이죠. 이건 보유 자체 금지가 아니라 가격 정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비사회주의 국가도 다주택을 금지한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립니다. 선진국들도 금지하니까 우리도 더 세게 해도 된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건 중국식 구매 제한이나 유럽 일부 관광지의 지역 규제거나 싱가포르의 세금 억제입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일부 국가는 금지한다 라고 말해버리면 사실관계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님, 정책은 메시지 게임이 아니라 팩트 게임입니다. 어디가 무엇을 어떻게 금지하는지 하나도 못 박지 못하는 문장을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 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이 문단의 논리는 겉으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내용은 명확합니다. 특정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책과 결과를 설계하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책에서 선택의 자유는 결과가 아니라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의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그건 선택을 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손실 구조를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거용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고 활용할지는 정책 가치가 아니라 개인 경제적 판단 영역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특정 활용 방식만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다른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만든다면 그 순간 정책은 중립적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정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 모순은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손실은 정책이 만들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손실을 설계하는 순간 그 선택은 이미 자유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혹시 긁히셨습니까? 지금 마지막 문단을 보게 되면 정말 어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읽어드리자면,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내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이 문단은 정책 설명과는 별개로 대통령 자신의 보유주택 상태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논리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서 주거용이 아닌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목적이 아닌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단에서는 자신의 주택이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래 거주 예정이므로 주거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현재 거주 여부가 아니라 보유 목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을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주택 보유 중 상당수도 임대 또는 장래 사용을 정제로 한 주거 목적의 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 문단에서는 다주택 보유를 투자, 투기 범주로 일반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주택은 거주 예정이므로 주거용이고 타인의 다주택은 투자, 투기용으로 규정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판단 기준이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정책 논리는 객관 기준이 아니라 대상 구분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 집까지 팔라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정책 방향은 비거주 보유의 손실을 설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거주 여부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비거주 주택은 손실구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 모순은 이 한 지점입니다. 자신의 비거주 주택은 주거 목적 보유로 인정하면서 타인의 비거주 보유는 투자 보유로 규정합니다. 자신의 비거주 주택은 주거용이고 타인의 비거주 주택은 투자용이라면 그 기준은 정책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며 타인이 보유한 주택은 투기용, 투자용으로 몰아간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보여오지 않았던 내로남불 행태라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